여러분 안녕하세요. 심심토크 정말 기대 많이 하시고 기다리셨는데요. 오늘 시저의 규칙과 균형 그리고 파란파도에 또 그 외에 아주 굵직한 작품들을 써주신 우리 유준재 작가님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 길 오셔서 예. 네,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유 작가님, 제가 이렇게 유 작가님 뵙고 함께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 했던 이유가 예. 다른 거보다 유 작가님 작품 세계가 이제 상당히 여타의 그림책과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는데 우선 아이고 이번 코로나 이런 전국이 이제 작년부터 이어졌잖아요. 예. 우리 유 작가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작년에 사실 다들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고 하셨을 텐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주 그렇게 큰 변화를 겪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밖에를 자주 안 나가는 편이었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도 제한적이다 보니까 사실 일상은 거의 비슷했어요. 비슷했는데 변화가 있다면은 집에서 할 일이 많아졌다는 거. 네, 제 딸아이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집에만 있으니까 제가 집에서 요리하는 게 요리는 많이 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유 작가님께서 직접 요리를 해서 따님을 아마 남자 일러스트레이터 아니면 그림책 작가분들은 아마 저랑 다 비슷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일과 그거를 작가 일을 병행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아 진짜요? 보통 그림책 작가라고 하시는 남자분들은 이건 남녀를 떠나서 남자분들은 이제 와이프분이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일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겠죠. 집안일을 많이 맡고 있습니다. 딸은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신 게 아니라 이제 전업 작가시잖아요. 그렇죠. 네, 전업 작가죠. 그런데 이렇게 전업 작가의 길로 들어와서 그림책을 만들게 된 계기. 진로를 이제 당연히 결정을 해야 되는 단계에서 저는 제가 섬유미술을 전공했어요. 그러니까 섬유미술. 예, 섬유미술 전공을 하고 패션 회사에 이제 취직을 하려고 준비하고 그러고 있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아르바이트 일처럼 처음 일을 시작한 게 이제 일러스트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당연히 졸업 작품을 준비할 때쯤에 돈이 필요했으니까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일러스트 일 그림책 작업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네, 꿈에도 모르다가 이제 패션 회사에서 취직도 했고 하면서 이제 일을 병행했어요. 그러니까 투잡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일보다는 그러니까 패션 회사 쪽 일보다는 일러스트 일 쪽이 제가 조금 마음이 더 갔었나 봐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감하게 패션 일을 접고 전업 작가의 길로 들어서게 됐죠. 그 전업 작가의 길로 들어서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내 작품을 내자라고 한 게 이제 2011년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그림책이라는 거는 처음에 이제 일러스트 일을 이제 접하게 돼갖고 일을 받아서 하다가 이제 관심이 당연히 출판 미술 일을 조금씩 받아서 하다 보니 그림책이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림책은 아이들이 보는 거지라고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선배 작업실에 한번 놀러 갔어요. 어떤 선배 작업실에 놀러 갔는데 그림책이 많이 꽂혀 있더라고요. 거기서 처음 보게 된 게 두 권의 책을 보게 됐어요. 그날 접하게 된 게 버닝엄의 책을 하나 보게 됐고, 존 버닝엄. 예, 존 버닝엄의 아마 그림으로만 된 외서였어요. 그러니까 할퀸이라는 여우가 주인공인 책을 하나 보게 됐고, 그리고 하나는 백만 번 산 고양이라는 책을 보게 됐고, 그 두 개를 허심탄에서도 한번 다루셨던 것 같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두 권을 보고 정말 머리에 뭘 딱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림책이란 게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날 그 머리를 강타할 만했네요. 왜냐하면
그림책계에서 존 버닝햄이나 그렇죠. 사노요코는 진짜 예. 엄청난 그걸 예, 그 깊이 있는 책을 예. 접하셨네. 그리고 하나 더 권해주셨던 거는 유리 실레비치의 그 새벽이라는 책을 권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아주 불후의 명작들 세 권을 그렇죠. 예. 제가 드리고 예. 싶은 말씀도 그거였는데. 예, 권해주셨죠. 어. 그러니까 그날부로 생각이 정말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림책에 대한 게 이거는 충분히 예술적 가치가 있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로 바뀌기 시작한. 그때부터 그림책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작품이 마이볼? 그렇죠. 이제 제가 가져와갖고 이게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제 예. 처음 만들었던 게 이 마이볼이 원래 요 책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실은- 작은 그렇죠. 뺨책이라고 예. 친구들하고 근데 함께. 그렇게 예. 만드신 그 책에 예. 그 제가 듣기로는 그 책이 자전적인 어떤 예, 맞습니다. 마이볼. 예. 그 얘기가 녹아져 있는데 예. 자전적이라고 그러면 보통 자기 삶이 녹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 그림책을 만들려고 할 때 지금도 쭉 갖고 있는 생각인데 현재 내가 생각하고 있는 뭐랄까 가장 중요한 내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부분 네. 그게 그림책에 녹아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네. 근데 그때는 제가 독립을 할 시기였거든요. 아버지가 주신 보증금을 들고 그때부터 아버지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갖고 그때 이제 아마 제가 이제 남자로 처음에 독립을 하게 되고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을까? 아버지도 일찍 독립을 하셨거든요.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첫 이야기는 내 무뚝뚝한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내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어떤 어린 시절의 그러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이게 영향을 지금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을 하세요? 하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무뚝뚝하셨는데 야구를 좋아하는 분이었고 그래갖고 이제 야구를 소재로 쓰게 된 건데 그 아버님이 건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건축 일을 하셔갖고 제가 집에서 제일 많이 본 아버지의 모습은 청소를 하시는 거 빼고는 항상 제도판 앞에 앉아 계셨어요. 그러니까 집에 이제 이렇게 생긴 작업대라고 하죠. 그렇죠. 네, 작업대라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열심히 뭘 그리시는 그게 제일 기억에 남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인상 깊게 남으면서도 그게 저한테 좀 뭐랄까 왔었나 봐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아버지 모습이 멋있다고 생각했었는지 그 고등학교 때 뭐 그럴 때는 설계하는 게 꿈이었어요. 사실은 뭐 기계 설계학과 뭐 그런 데를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이볼 책에도 썼듯이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게 있었을 거고 제가 좋아하는 게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는 그리는 거에 어떻게 보면 아버지 설계하는 그런 건조한 그림이 아니고 저는 알록달록한 예쁜 그림이 좋았었나 봐요. 그리고 마이볼에서 제가 쓴 그 중에 아버지는 삼성 라이온스 팬이었고 그리고 저는 오비베어스 팬이었다라고 썼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비베어스를 좋아하는 이유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또 예쁜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갖고 마이볼에 캐치볼 하는 장면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는 그리고 부모한테 자식이 배울 수 있는 거는 부모는 던져주는 사람이고 자식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공을 제 몫으로 받아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던지고 그렇죠. 부모가 던지고 나서 그 아들 자리 그 딸 자리에 가서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이제 우리 유 작가님이 받으셨는데 예. 받으려고 노력 중이고 지금도. 근데 받으려고 노력 중이신데 아직 아버님 생존해 계시잖아요. 아니에요. 아버님은 그 마이볼을 못 보셨어요. 사실. 그 대신 요 책은 보셨어요. 그렇죠. 이 책은 2004년에 냈거든요. 그러니까. 예. 조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4년이라 그러면 그 사이에 아버님께서 작고 하셨는데 그렇죠. 그 단행본을 못 본 아버님에 대해서 소회가 좀 남다르겠어요. 근데 요건 보셨으니까 내용이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도 제가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이 책 갖다 줘 이때 먼저 보시라고 드렸을 때도 아버님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툭 줬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보고. 워낙에 무뚝뚝하시니까 그냥 수고했네 그러고 딱 덮으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근데 생각엔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시지만 네. 혹시 그때 아버지가 나한테 이런 말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글쎄,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때는 못 들었는데 돌아가실 때 들은 것 같아요. 고마웠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 책 때문에 고마웠다라는 얘기는 모르시겠는데 그 얘기가 마지막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그 고마웠다라는 말씀 들었을 때 네. 우리 유 작가님 어떠셨어요? 뭐 그때는 계속 울고 있었으니까 제가 이게 지금은 뭐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예, 그러니까 너무 감사했죠. 뭐 그러니까 제가 그 책에도 썼듯이, 그러니까 평범한 나의 아버지에게 쓰는 그림 편지라고 제가 책에 넣었는데, 그냥 저희 아버님은 평범했지만 모든 아버지들은 뭐랄까 그 자식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롤모델 같은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가족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쓰게 됐죠. 제가 이제 집단 상담이라는 걸 할 때가 있어요. 예. 저희가 이제 여러 모여서 근데 아버지와 그 자제분들 사이에 그런 얘기를 하는 중에 한 분이 아버지가 그렇게 술을 드시고 좀 막 이렇게 사셨나 봐. 근데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너한테 미안했다, 뭐 아니면 뭐 고마웠다 이런 말을 하고 가면 너무 좋으련만 그걸 안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유품 중에 당신이 남겨놓은 어떤 편지가 아니라 신문 기사인데 기사에 자식에게 뭐 화해하는 법인가 뭔가 이런 내용을 이렇게 오려놓으셨더래요. 예. 근데 이제 남겨진 자식이 유품 정리하다 그걸 본 거죠. 보고 막 펑펑 우는데 저는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분이 그걸 스크랩만 해두지 말고 자식 앞에서 그러게, 맞아요. 풀고 가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유 작가님은 아버님께서 그래도 임종하실 때 고마웠다 이 말씀을 하고 가셨다니까 야 이거 너무 유 작가님은 뭐 그러니까 저는 행복한 사람이네요. 참 그러셨겠다. 예.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시니까 자꾸 저도 좀 깜짝 놀란 게, 아, 참 사람 사는 게 되게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저도 그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안 알려진 작가였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제가 나온 뭐 예를 들어서 기사가 요만큼 나왔다. 뭐 신문에서 조금 다뤘다. 예. 그 나중에 아버님이 제 파일에다가 껴놓으셨더라고요. 못 봤었어요, 저도. 근데 그 무뚝뚝한 아버지가 다 오려갖고 스크랩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와. 그래서 그거 보고 한참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냥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마이볼을 쓸 때는 다 몰랐던 부분이 그 독자들하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1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10년 지났는데 그 가끔씩 얘기할 때 울컥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갖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그림책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럼요. 10년이 예. 지났는데 또 같이 얘기하고 그게 소통할 그림책의 때. 매력이기도 하지만 그 그림책에 담겨 있는 우리 유 작가님의 예. 삶이자 진정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 해봐요. 예. 저는 너무 감사하죠. 네. 예. 유 작가님께도 그 중에서 또 특별히 마음이 가는 그런 책이 있을까 또 던져봅니다. 예, 예. 뭐 파란 파도라는 책이 제일 네.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는 제가 조금 그림책 작가라고 얘기 듣는 거에 대해서 내 자신을 좀 허락해줬다 그럴까? 오롯이 창작 작업을 그걸 제가 하려고 서사도 만들고 또 뭐 자료조사도 많이 했고 어떻게 네. 보면 또 은유도 많이 담고 네. 그러려고 했던 책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책은 은유와 환유를 빼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럼요. 예,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파란 파도를 제가 보면서 야, 이 작가님이 이거를 위해서 되게 공부를 많이 하셨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이거 기획한 의도가 예. 어디에 있으셔요? 근데 제가 그렇게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그 좋아하는 거는 네. 아주 미친 듯이 하는 편인데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영화도 되게 좋아하고 뭐 네. 제가 책을 그렇게 많이 읽는 편은 아니에요. 솔직히 이거 얘기하면은 참 안 되는 부분이지만 정말 보고 싶은 소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소설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좋은 예. 소설이 있는데 저는 그게 영화 될 때까지 기다려요. 안 읽고 싶어. 아니, 그러니까 이 책 읽기가 싫어서. 그게 더 어떻게 보면 솔직한 표현일 수도 있고 어. 영화는 어떤 감독분이 어떻게 보면 재해석해갖고 이미지화 예, 시켜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저는 그 이미지화 보는 게 더 어. 저한테는 어. 뭐랄까 더 좋고 그게 되게 재밌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란 파도는 제가 본 영화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봤던 시 뭐 그런 데서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얻어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그 미술을 쭉 하고 살아오면서 100% 창작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네. 정도의 그렇죠. 기존 것에서 네. 모방이 가능한. 그러니까 제가 습득한 뭐 영화 뭐 그리고 뭐 본 그림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 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섞여서 그게 창작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갖고 그러다 보니 뭐 파란 파도 같은 거는 그게 은유와 뭐 서사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제 몸 안에서 뭐 이렇게 짬뽕되고 다시 나온 작품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유준재화 됐다.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파란 말이라는 허상의 예. 주인공은 그러니까 제가 항상 품고 있었던 제 자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 주인공에게서 유준재 작가님이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 아마 제가 아주 이렇게 튼튼하고 그렇지 못해서인지 몰라도 말의 근육질 막 그런 게 되게 동경했었나 봐요. 그래갖고 뭔가 허상이지만 그러니까 허상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파란 말은 이 세상에 없잖아요. 없는데 그런 허상 같은 거에 저희를 대입시켜 보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 파란 말이 유 작가님이 되고 싶은 어떤 자아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맞아요. 사실은 했어요. 그러니까 파란 파도를 제가 구상할 때 제가 진짜 슬럼프랄까? 예. 그러니까 그림책 작가로 제가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첫 책, 두 번째 책 냈는데 그렇게 큰 반응도 없는 것 같고 내가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럴 때였어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어디로 달려가야 되지?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때 나온 책이라 선생님 말씀하신 남들이 바라보는 나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있어갖고 이런 책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어느 날이 어떤 이야기 흐름, 서사의 전환, 요걸 저는 변곡점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딱 이제 서사가 바뀌는 그 변곡점이 어느 날인데 우리 작가님은 어느 날이 아니라 그 변곡점이 만남이에요. 혹시 아세요? 그거를 내가 그러고 있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당신이 그리고도 모르셨어요? 지금 신기할 때가 많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야기를 꾸며놓은 다음에 그거를 너무 크게 해석을 하셔갖고 저한테 되돌아올 때, 와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시는 거. 만남이란 거, 그러니까 변곡점이 형성되는 지점을 제가 어떻게 파란 파도하고 시제 규칙에서 본다면 파란 파도에서는 소년병사가 만나면 멈칫하죠. 멈칫. 멈칫이라는 그러면서 게 자기의 그런 정체성이 한번 딱 현타가 온다 그렇죠, 그러죠. 현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장면이고 시제 규칙도 마찬가지로 떨어진 알을 보고 멈칫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변곡점이라는 거는 뭐 어떤 작가의 작품도 아마 많이 등장을 하지만 제가 만나는 변곡점은 저도 봤을 때 내 자신이구나라는 거를 요즘 들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고 놀라는 거. 놀라게 되는 거죠. 멈칫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본인은 사실 몰랐는데 은연중에 저도 그거를 계속 그렸던 생각하고 거죠. 있는 거죠. 생각하고 작품 속에 녹였던 거고. 근데 제가 궁금한 거 유준재 작가님 그러고 보면 용기가 대단하세요. 왜요? 보통은 자기를 만나면 도망가거든요. 근데 유 작가님은 자기를 만나는 게 도망가지 않아도 될 만큼 괜찮은 나였나? 근데 그거는 아주 선생님이 정말 멋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제 만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저를 만나야 되는 두려움이 항상 있는데 그게
두려움에서 설레임으로 바꾸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창작의 시간인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유 작가님이 두렵고 네. 상처가 있는 예. 그런 작업들을 해 가다가 예. 이게 쌓이고 쌓여서 이제 한계에 이르렀을 때 네. 비로소 이렇게 툭 터진 게 결국은 작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참 고통스러운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창작자라는 거. 아유, 그거 뭔 마음인지 알겠어요. 예. 우리 작가님 지금 상처 얘기하셨어요. 예. 혹시 예전에 이렇게 제가 뭐 작가 토크할 때 이렇게 보면 예. 가족에게서 또 상처가 있으신 있었죠. 예. 그러니까 뭐 그거 물어보시려고 하시나 보다. 그러니까 제가 그 누님이 한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제가 그때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갖고 지금도 사실은 뭐 아직까지 힘든 부분이 좀 있죠. 예. 아니 누님이 3년 전에 돌아가신 거하고 예. 예. 뭐 어떤 게 이렇게 힘드세요? 힘들죠. 우리 사랑하는 사람과 그 헤어진다는 건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이별에 대한 그러니까 상실감에 대한 그게 컸었죠. 그리고 제 책 중에 정현우의 칼을 찾아주세요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는 제 책 중에 가장 밝은 책이라고. 제가 그거는 그림은 안 그렸어요. 그림은 안 그리고 글만 쓰게 된 경우인데 그 책은 누나 얘기를 좀 담고 있죠. 그러니까 상실에 대한 이야기. 아이들이 잃어버린 거를 함께 좀 찾아주면서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금방 가족의 아픔 얘기를 하면서 예. 상처 얘기를 하면서 요 얘기를 한 이유가 우리 작가님은 예. 상처 뒤에 항상 그거를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요런 작업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설레게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거는 그러니까 꼭 제가 작가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아마 모든 분들이 전부 다 겪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사람 사는 게 그렇게 많이 다르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어떤 방법으로든 한 번씩 그런 거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럴까? 그런 뭐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치유하지 못할 어떻게 보면 뭐 아주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를 그냥 어떻게 보면 외면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은 저만의 방법으로 했던 거는 책을 내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이 저한테는 뭐 즐겁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필요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정현우의 칼을 찾아주세요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밝은 책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게 상실이라는 저한테 이제 주어진 어떻게 보면은 소재였는데 아이들 똑같은 상실을 겪고 있다는 게 우연하게 나왔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연우가 우리 밑에 집 사는 아이였어요. 예. 근데 그 아이가 칼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잊어버려갖고 친구들이 전단지를 만들어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문득 떠오른 게 저도 상실의 아픔이 있는 상황이지만 연우도 지금 상실의 아픔이 잃어버렸잖아. 너무 크구나. 그리고 그 상실에 주변 아이들이 같이 공감해 주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떠올랐었죠. 와, 근데 나의 상실을 예. 정현우라는 아이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녹이는 이게 바로 우리 유 작가님의 엄청난 재능이시죠.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좀 제가 대단해 보이는데. 근데 사실 그게 뭐 대단하다기보단 제가 직업이 어떻게 보면 작가다 보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일상생활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일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 책에 녹아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누나였어요. 그러니까 상실 누나. 그러니까 계속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그 전단지가 저와 그렇게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저와 공감되게. 시저의 규칙 예. 도대체 조금 아까 이제 조금 이렇게 실마리는 잡았어요.
저 시저의 규칙에서 왜 눈 밑에다가 상처를 딱 냈나? 예. 전 그게 되게 궁금했는데 예. 아까 테마가 그렇죠. 예. 두려움과 상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만드신 거예요? 시저의 왜 밑에 그게 있을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힘 있는 권력자 그 시저라는 그 악어를 주인공으로 잡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꾸미게 되면서 그 사실은 처음에는 더미 만들 때까지 1차 더미 때까지는 시저 눈 밑에 상처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애초에 나올 때. 예, 처음 첫 더미에는 없었어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그 이제 쭉 회의를 거치면서 나중에 그 눈 밑 상처를 제가 그려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려놓고 안 그려놓고의 차이가 굉장히 컸어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 있던 그냥 힘 있는 권력자 시저하고 그리고 눈 밑에 상처가 난 시저하고는 전혀 다른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네, 전혀 다른 인물. 그냥 제가 이제 시저라는 그 악어 주인공을 정할 때 그냥 무턱대고 제가 시저라는 이름을 정한 거거든요. 예. 그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 그 규칙은 잡아놓고 갔어요. 근데 누구의 규칙을 할까라고 할 때 권력자의 규칙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래갖고 권력자 이름들을 쭉 대놓고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제일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이제 시저, 뭐 알렉산더 대왕, 별 하다가 나중에는 이성계까지 생각하게 됐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좀 약간 안 어울린다 하고 시저의 규칙이 제일 쫙 입에 달라붙더라고요. 그래갖고 시저 규칙으로 정해놓고 시저 캐릭터도 정했어요. 그러니까 그 악어로 정했는데, 제가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시저라고 정해놓고 전 시저에 대해서 좀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큐멘터리 같은 거 쭉 보다 보니까 시저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더라고요, 제가. 시저가 굉장히 그 몰락한 귀족에서 태어나서 그러니까 어린 시절 불우하게 겪다가 권력자까지 가게 된 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보면서 야, 그러면 시저도 상처가 나름대로 있는 인간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시저 눈 밑에 어릴 적 입었을 것 같은 누군가에게 당했을 그 어릴 적에 힘없던 어린 시절의 그 상처를 그려주는 게 좋겠다. 초승달 모양의 상처를 그리게 되면서 이야기가 좀 흐름이 잡히고 그 변곡점, 아까 얘기하셨던 변곡점을 잡아줄 수 있게 됐죠. 불안을 또 나눌 때 이렇게 나눠요. 현실 불안이 있어요. 이 현실 불안은 뭐하고 뭐가 이제 부딪히냐 하면 에고가, 자아가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알았는데 딱 나가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럴 때 이제 현실 불안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현실 불안이 아니라 신경증 불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시저의 규칙을 딱 읽는 순간, 상처를 보는 순간, 그리고 이 상처의 그가 색깔이 변하잖아요. 네. 뭘 이렇게 만날 때마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저의 규칙에서 그 신경증 불안을 딱 본 거예요, 제가. 신경증 불안이. 방송에서는 차마 길게 설명할 수 없는 심리학적인 어떤 거를 보면서 제가 아니 도대체 작가님들은 언제 공부를 이렇게 다 하신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전혀 공부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했다면 제가 신경증 불안이었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게 되는데 그게 참 재밌네요. 그러니까 제가 유 작가님이 아까 나를 만난다 그랬잖아요. 전 유 작가님이 나에게 주는 선물이지 않을까. 선물이라기보다는 나에게 던지는 질문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항상 너는 나중에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했던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균형을 할 때 그러면 작가님은 균형에 대해서 균형적으로 살고 계신가요? 그리고 시저의 규칙은 각 작가님은 그러면 그 권력자들이 하는 행동 그 규칙을 바꾸면서 살고 계신가요? 라고 얘기할 때가 많은데 저도 그 질문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만든 거지 제가 그렇게 살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가끔씩 제가 생각하는 게 작가는 그 질문까지가 끝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왜? 질문까지가 끝이? 답은 저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니까. 이걸 읽는 자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나중에 물어볼 때 시저는 또 마지막에 늪으로 가고 있는데 또 다 잡아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얘가 신경이 변화했을까 안 변화했을 거는 독자들이 생각해야 되는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면 유 작가님 작품을 학교 현장에서 많이 교육 도구로 써요. 이렇게 교육 도구로 쓸 때 혹시 유 작가님께서 이런 거를 좀 질문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어떤 그 교사분이 선생님이 파란 파도를 뭐랄까 파란 파도를 좀 엇나가는 학생들한테 읽어준다고 하는 얘기를 엇나가는 네, 엇나간다고 얘기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좀 이렇게 문제야 학생한테 읽어준다고 하셔갖고 제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저는 제 책을 읽어보고 이런 걸 한번 좀 재밌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거든요. 어떤 거? 역할을 바꿔보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뭐 주인공을 하고 누가 좀 뭐 그 나쁜 역할을 하고 뭐 이런 걸로 한번 짜보신다든가 그리고 한번 하고 역할을 한번 바꿔서 한번 역지사지를 해보면서 해보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긴 하는 게 왜냐면 제가 창작을 할 때 시저유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저라고 제 자신을 생각하고 창작을 하기도 하고 제가 아기새라고 생각하고 창작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양쪽 면을 다 같이 경험해 보는 방식도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뭐 교육 자료로 만약에 쓰신다고 한다면은 아이들한테 강요한다기보다는 이런 위치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재밌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 그러니까 편집자이면서 대표님이신데 아마 남자분 같이 남자하고 일해본 적이 요 시작이 처음이에요. 남자 편집자분하고. 그래서 제가 쭉 그 문학동네에서 책을 계속 냈었고 그 여자분 편집자분하고 쭉 같이 일을 했었는데 또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 편집자 그리고 나이대가 비슷한 편집 그 사람하고 하니까 또 다른 부분이 좀 소통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편집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 협업이라는 거에 있어서의 그 편집자는 제 그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그렇죠. 있으니까. 그거 보니까 아까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제목이 바뀔 정도로 편집자하고 끊임없이 호흡하면서 최적의 제목, 최적의 구성, 또 서사를 자를 때도 진짜 그거 뭐 같이 케미가 보통 아니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좋은 편집자를 만나는 게 정말 그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저도 좋은 편집자를 많이 만나왔었다고 생각을 하고 남자분이라고 하니까 또 여성분들하고 할 때하고 좀 다른 소통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요. 예, 민창기 소장님하고 또 작품 구상 있으세요? 아직 현재는 그런 거는 전혀 같이 얘기한 부분은 없는데 이제 앞으로 뭐 계속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뭐 또 좋은 편집자하고 일하게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민창기 소장님하고도 다음에도 한번 일해보고 싶습니다. 좋은 이야기가 먼저 떠오르는 게 먼저겠죠. 그렇죠. 그 채비코 노래 중에 낭만에 대하여라는 노래가 되게 옛날 노래 같지만 그 그림책하고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 맨 마지막 대사에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낭만에 대하여라는 그 뒤에 대사 있잖아요. 그게 제 그림책 노트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그렇죠. 낭만에 대하여. 우리 살다 보면 정말 꿈꾸는 걸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어른이 돼서 어린이처럼 꿈꾸는 거를 잊어버리고 사는데 그거하고 되게 비슷해요.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그리고 잃어버린 꿈에 대하여 그리고 좀 바꾸자면 개사하자면 그리고 그 낭만에 대하여라는 얘기를. 근데 우리 유 작가님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유 작가님의 아내도 끊임없이 내가 지금 하나하나 선택해서 잘 가고 있구나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슴 벅차는 얘기들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소통이 되는 거죠. 선생님 처음 만났지만 교수님 처음 만났지만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그 벅찰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는 게 다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소통하면서 지금 같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처에 대한 거, 그리고 그거를 치유하는 방법도 정말 다 각기 다르겠지만 아마 오늘 같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아, 별다를 거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 노래 얘기하다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은 게 그 노래 그 다들 그 좋아하는 노래도 제가 가사 위주로 듣는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또 반대로 또 하나 좋아하는 거는 경음악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경음악. 경음악 듣다 보면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제가 한 2년마다 한 번씩 보는 영화가 있는데 그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2년마다 한 번씩 계속 보는 영화가 있어요. 시네마 천국이라고. 이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시네마 천국에서 이제 쭉 나중에 마지막에 그 감독이 된 그 사람이 그 할아버지가 그 친구 겸 할아버지 알베르토 할아버지가 네. 그 할아버지가 그 편집해준 그 키스씬을 보면서 울잖아요. 감독이. 네. 근데 그 우는 장면을 볼 때마다 계속 소름이 끼쳐요. 근데 20대 그 제가 그걸 보면서 소름 끼쳤던 거하고 지금 거의 40대 중반이 돼서 소름 끼치는 거하고 달라요. 달라요. 그럼 그때마다의 또 녹아져 있는 그게 네. 있으니까 삶이라는 게. 예. 예. 그리고 그 음악이 저를 그 들을 때마다 다르고 엔니오 모리코네 그 테마가 계속 다르게 느껴지고. 근데 저도 그림책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또 그림책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그림책이 어린이 때 읽었던 거하고 그 40 몇 세에 읽었던 거하고 그렇죠. 다르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모나 이제 선생님이나 뭐 어른들이 그 아이들한테 어려운 책을 읽혀줄 때 강요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예.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 정도 읽으면 그 정도 읽은 것까지 놔두고, 왜냐면 그 아이가 45세에 다시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때 느꼈던 게 예. 또 다른 느낌으로 올 수 있고, 내가 이걸 몰랐네 그때는.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읽혀졌으면 좋겠어요. 책. 그래서 그림책이 시네마 천국처럼. 예.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들어오셔서 심심 토크 보시니까 다른 데서 못 들었던 얘기들 많이 듣게 되셨죠? 예. 이게 심심 토크의 매력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에도 또 심심 토크 기다려 주실 거죠? 예. 앞으로 좋은 작품들 예. 가지고 이제 또 짠하고 나타나실 거죠? 아, 그래야 되는데 이제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는 그 또 한 해가 되겠습니다. 예,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심심 토크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유준재 작가님의 앞으로의 행보 여러분 많이 또 지지해주고 그리고 나오는 책들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